야, 너 미쳤어? 뭐라고?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너 그 여자랑 데이트 한 번 하겠다고 100만 원짜리 구두 샀다며? 아니 뭐 그건 그냥 투자 같은 거야.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야, 정신 좀 차려. 네 통장에 100만 원은 있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애하려면 좀 있어 보이게 해야지. 있어 보이게? 넌 지금 체면 세우려다가 인생 말아먹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후줄근하게 나가면 누가 상대해주냐? 후줄근, 지금 거지처럼 살면서 명품 걸친다고 부자가 되냐? 야, 그 정도도 못 써. 너라면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냐? 아무렇게나. 나는 적어도 카드값 막으려고 눈치 보며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우진 않아. 뭐라고? 연애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감당할 능력도 없다는 것.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똑같으니까요. 좋아 보이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흰머리가 더 늘었고 피부는 푸석해졌습니다. 옷장은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때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미용실로 갑니다. 염색을 하고 머리를 다듬습니다. 스킨도 새로 사고 주름 개선 크림도 하나 추가합니다.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갑을 엽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자꾸 부족해 보입니다. 이 옷도 좀 낡았네? 지갑도 오래됐네? 좋은 신발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새 계산서를 들여다봅니다. 옷 한 벌 30만원, 구두 한 켤레 50만원, 피부과 관리 20만원. 어차피 한 번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더 심해집니다.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만나야지. 그래야 첫인상이 좋을 테니까. 처음엔 적당히 괜찮은 카페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레스토랑으로, 호텔 라운지로, 분위기 좋은 바까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쓴 돈이 몇십만 원을 넘어서고 카드값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통장을 보며 깨닫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애를 한번 해보겠다고 큰 돈을 써본 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던 적, 소개팅이나 모임에 나가기 전 괜히 새 옷을 사거나 비싼 화장품을 사본 적, 그때 들었던 그 돈, 지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 없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후여정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가장 후회되는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더 현명하게 나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이번 달 안에 뜻밖의 횡재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애 한번 해보겠다고 옷 사고 구두 사고 비싼 식당 가다 보면 통장은 금세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연애를 안 해도 돈이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도 관리 비용이 점점 커집니다. 거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흰머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피부는 푸석해집니다. 탄력이 떨어진 얼굴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거 그냥 두면 너무 늙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합니다. 기왕 하는 김에 두피 마사지도 추가하고 영양 케어까지 받습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머리를 단장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결 젊어진 것 같고 거울 속 얼굴도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나니 다시 뿌리 쪽에서 흰머리가 보입니다. 피부도 다시 건조해지고 늘어진 얼굴이 신경 쓰입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미용실로 갑니다. 이번엔 피부과도 함께 들릅니다. 보톡스를 맞을까, 리프팅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상담을 받아봅니다. 어머님, 요즘은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젊어 보이실 수 있어요. 짧은 설명을 듣고 나니 혹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면 큰 돈 안 들이고도 괜찮겠는데? 그런데 막상 결제하려고 보니 예상보다 비용이 큽니다. 생각보다 비싸네. 망설이는 순간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외모도 경쟁력이에요. 이 나이에 관리 안 하면 훨씬 늙어 보이거든요. 그 말에 결국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보며 깨닫습니다.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늙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하기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기 관리에 한 달에 얼마를 쓰고 계신가요? 물론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필요한 관리이고 어디서부터가 과한 소비일까요? 그리고 이런 고민은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거울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대로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새로운 소비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충 입고 나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셔츠가 너무 헐렁한 것 같고 바지도 어딘가 촌스러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옷 때문인가, 머리 때문인가? 그렇게 옷장을 열어봅니다. 검은색, 회색, 남색. 언제부터인지 옷이 죄다 비슷해졌습니다. 이제는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TV를 보다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연예인이 멋진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와, 나도 저렇게 입으면 젊어 보이려나? 그렇게 백화점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편한 옷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핏도 봐야 하고 소재도 신경 써야 하니 아무거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점원이 추천하는 브랜드를 입어보니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확실히 옷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괜찮네요. 이거 입으니까 한결 젊어 보이죠? 점원의 말에 거울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는 순간 고민이 됩니다. 이 옷 한 벌에 50만 원?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점원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요즘은 중년 남성도 스타일이 경쟁력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게 셔츠를 사고 구두를 새로 맞추고 벨트까지 바꾸다 보면 어느새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옷을 샀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관리가 아니라 소비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 지금 지출하는 돈이 과연 다 필요한 돈일까요? 멋을 내는 것도 돈이 들고 관리하는 것도 돈이 듭니다. 젊어 보이려고 옷을 사고 미용실에 가고 피부과도 다니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 더 많이 나가는 곳이 있지 않나? 나를 위해 쓰는 돈도 문제지만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돈을 씁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학원 등록하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그때까지만 해도 큰 부담 없이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할수록 지출도 커집니다. 대학 등록금, 월세, 생활비, 사회에 나갈 때는 취업 준비비, 차비, 때로는 월세까지 지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는 전세자금, 예물, 혼수, 언제까지나 부모 역할을 해줘야 할 것만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자식한테 쓰는 돈인데 아끼면 뭐해? 그래서 그저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진짜 다 키웠다. 내 목도 좀 챙겨야지. 그런데 통장을 보면 남은 게 없습니다. 어느새 수천만 원, 많게는 몇억이 아이를 위해 쓰였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지? 분명히 모아둔다고 모아뒀는데 언제 다 나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내 노후를 위한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병원에 갈 일이 생깁니다. 진료비를 계산하면서 문득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제라도 내 노후를 챙겨야 하는데 남은 돈이 없네. 병원비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약값이 부담됩니다. 집을 고쳐야 하는데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지?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도 이제 자기 살기 바쁘니까요. 그때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나? 조금이라도 남겨둘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볼 여유까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모릅니다. 애들한테 투자하면 나중에 보답받을 거야.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도 본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를 책임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식도 가정을 꾸리고 돈을 모아야 하고 자기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내 노후는 누가 챙기나요?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 역할을 다했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 쓰는 돈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곳에 매달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장을 보면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합니다. 경조사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있습니다.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 환갑잔치, 청첩장과 초대장이 도착할 때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축하하는 자리에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돌잔치에 5만원, 결혼식에 10만원, 장례식에 5만원, 칠순잔치에 10만원.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이 돈이면 해외여행을 몇 번이고 갈 수 있고 노후 생활비로 충분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달 아무렇지도 않게 봉투를 챙겨갑니다. 어차피 나도 받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준 돈은 기억에 남지만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딸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돌잔치 초대장도 같이 도착합니다. 우리 아이 첫 돌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축하는 하고 싶지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경조사비가 벌써 20만원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축의금만 보내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후 단체 채팅방에서 결혼식 사진이 올라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가까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왔네? 우리보다 안 친한 줄 알았는데.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나만 빠진 거 아니야? 갑자기 체면이 걱정됩니다. 나만 안 가면 이상하게 보이려나? 그렇게 또 참석을 결심합니다. 옷을 차려입고 축의금을 준비하고 귀찮지만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 걸까? 경조사에 드는 비용은 한 번 정리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지인들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지만 어느 순간 피곤해집니다. 한 달에 3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이제는 체면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앞섭니다. 그제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통장을 비울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정할 것인가. 요즘은 경조사비를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조사비 전용 통장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사용하면 됩니다. 돈이 떨어지면 더 이상 무리해서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꼭 가야 하는 행사와 아닌 행사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라면 참석하고 평소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중한 축하 메시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참석보다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축의금만 전달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부담스러울까봐 축하 메시지만 받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면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비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생활 패턴과 재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참석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조사비도 부담스럽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돈도 부담이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몇천만 원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요. 원금 보장의 고수익,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솔직히 조금 솔깃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이라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절대 안전한 상품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제시한 수익률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주변에도 이미 가입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들 하는 거면 괜찮겠지. 고민 끝에 결국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맡겼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달 이자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상품 원금 보장이 안 된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확인하니 직원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손실이 좀 발생했습니다. 손실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찾으시면 원금의 70%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행에서 추천한 상품이었고 절대 안전하다고 했는데, 분명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돈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덜컥 돈을 넣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65세 이상 투자 사기 피해액이 연 3천억 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혹해서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해서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가상화폐까지 모두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누구 아들은 비트코인으로 집을 샀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거 아냐?
그래서 남들 따라 투자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실이 커집니다. 이 정도면 다시 오르겠지. 기다려보지만 숫자는 점점 줄어들 뿐입니다. 결국 손을 떼려고 보니 원금조차 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투자해서 나만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아서, 은행에서 추천한 상품이니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수익이 났는데 점점 손해가 커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다가,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쉽게 믿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쉽게 믿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을 다시 벌 수는 있어도 한 번 사라진 돈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살면서 돈을 지키는 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큰 돈을 잃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투자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만 빠지면 손해일 것 같아서 따라하고, 그냥 은행에서 추천한 거니까 믿었다가 결국 후회합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봤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도, 투자 전문가도, 심지어 친한 친구도 내 돈을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추천한 금융상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품이 진짜 좋은 것이라면 왜 굳이 나한테 추천할까? 그들은 고객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적을 채워야 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쓰여 있지만 작은 글씨를 자세히 보면 다른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단,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금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품인데 고객이 안심하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모르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순간 위험은 배가 됩니다. 처음엔 쉽게 수익이 날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길을 모른 채 낯선 곳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넣어보고 배워야지. 그렇게 시작한 투자는 대부분 손해로 끝납니다.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한약,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매일 챙겨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이것저것 사들입니다. 홈쇼핑을 틀면 활짝 웃는 어르신이 나와 말합니다. 이거 먹고 나서 계단 오르내릴 때 훨씬 편해졌어요. 밑에는 관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떠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내 무릎도 요즘 시큰거리는데 저거 먹으면 좀 나아질까? 곧바로 전화를 겁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합니다. 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고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매일 이것만 챙겨 먹으면 되겠지. 아침에 한 알, 점심에 두 알, 자기 전 한 알. 하루에도 몇 번씩 영양제를 챙기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귀찮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도 난 건강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다 문득 병원을 찾게 됩니다.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운동은 하시나요? 운동이요? 바빠서 잘 못했죠. 그럼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순간 멍해집니다. 운동도 안 하면서 영양제만 먹어서는 소용이 없구나. 이제까지 건강을 위해 쓴 돈이 한 달에 50만원, 1년이면 600만원. 그 돈으로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꾸준히 운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다 우연히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원래는 매달 건강식품에 50만원 넘게 쓰던 분이었습니다. 관절 영양제, 혈압관리 보조제, 혈액순환제까지 좋다고 하면 다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계산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운동을 해볼까? 그렇게 영양제를 줄이고 동네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것 자체가 귀찮았습니다.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땀을 흘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까 꼭 영양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더라고.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혈압도 안정되고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지셨네요.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영양제보다 매일 걷는 30분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사들이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경조사비를 내고 자녀를 위해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도 하고 노후를 준비한다고 금융상품도 가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통장을 보면 줄어드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돈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껴뒀다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노후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노후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히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은퇴를 하면 이제 돈 쓸 일 없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후에도 매달 생활비는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병원비, 집수리, 경조사비. 그러다 보면 통장이 바닥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지원은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 된 도리로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자녀가 힘들 때 돕는 건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자녀의 전세 자금으로 내어주고 손주 교육비까지 부담하다 보면 정작 내 생활은 빠듯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플 때 병원비가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자녀에게 손 벌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경조사비는 체면보다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돌잔치, 결혼식, 환갑잔치, 장례식, 청첩장과 초대장은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축하하는 자리인데 안 가면 섭섭해하겠지? 저번에 왔으니까 나도 가야겠지?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한 달 경조사비만 30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그 돈을 노후 준비에 썼다면 어땠을까요? 체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라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중한 축하 메시지로도 충분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충동적인 소비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신발장에는 한두 번 신고 그대로 둔 신발이 보입니다.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들고 쇼핑몰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 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나면 설렘도 잠깐, 며칠 지나면 또 새로운 걸 사고 싶어집니다.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순간의 감정으로 지갑을 연 겁니다. 이렇게 평생을 만족하지 못한 채 소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쓸 돈과 써야 할 돈은 다릅니다. 다섯째, 이해할 수 없는 투자 상품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돈 벌어요. 안전합니다. 원금 보장. 이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이라 믿었지만 알고 보니 원금 보장도 안 되는 고위험 투자.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 했지만 결국 손해만 남았습니다. 내가 잘 몰라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투자일수록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이라면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여섯째, 건강은 약국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킵니다. 관절 영양제, 혈압관리 보조제, 혈액순환제까지. 그런데 정작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 믿지만 병원에 가보면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운동 없이 영양제만 먹는 건 고장난 자동차에 기름만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 내 몸을 직접 움직이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확실한 건강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미리 준비할 걸, 그때 덜 쓸 걸, 그때 투자하지 말 걸,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